우리가 마피아라 그러면은 폭력, 범죄 이런 것으로 가득한 지하 조직을 생각할 텐데 사실 시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시칠리아와 마피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시칠리아에서 마피아가 탄생했는지, 또 시칠리아인들에겐 이 마피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칠리아 섬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근데 되게 지중해 한가운데 딱 있다 혼자.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끝에 있죠. 네. 자,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역이 활발하다? 예, 그냥 거의 뭐 발판 정도? 맞습니다. 지중해는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있는 해상 패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시칠리아인들에게는 독일이었습니다. 왜죠?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사람들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게 반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던 1861년 드디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시칠리아인들은 통일국가, 중앙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겠죠? 받아야죠. 애석하게도 중앙정부문은 멀리 떨어지는 시칠리아 섬을 거의 무시합니다. 왜죠? 그렇다면 당시 경찰은 어땠을까요? 오? 부패. 부패. 자, 부패 하면은 뭘 하죠? 갈치. 갈치, 뇌물 치. 이런 것만 받기에 급급하지 치안은 전혀 생각을 않죠. 그럼 뭐 치안이 되게 안 좋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치안이 안 좋은 데다 규모가 큰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횡포를 가합니다.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게 반복되면서 시칠리아인들은 외부인들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갖습니다. 중앙정부, 정부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대신 마을의 우두머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 마을 지켜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외부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자이자 논란이나 분쟁이 많을 때 이걸 중재하고 심판하는 일종의 현자, 와이스맨,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 시칠리아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 방언에서 온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마피아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시칠리아인들을 이렇게 지켜주던 마피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흑화했다 그러나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칠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수호자인 마피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해를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관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폭력을 대행해주는, 심지어 살인을 대행해주는 일까지 맡게 됩니다. 청부살인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또 영화 대부 아시죠? 가파다. 네. 거기에 나오는 꼴레오네 패밀리처럼 가족 단위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즈음부터 자기 패밀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의 마피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칠리아의 현장의 마피아가 범죄 조직으로 변화된 시점이 대략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시칠리아에서
세력을 착실히 쌓아가던 마피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섬을 떠나야만 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왜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1900년대를 전후로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황폐해지고 시칠리아에서는 무려 진도 7.1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로를 찾아야 되겠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시칠리아에 떠나서 미국으로 간 그 마피아들이 미국의 어디에 정착을 했나요? 자, 우선 마피아들은 모든 유럽인들이 몰리는 이제 맨하튼, 뉴욕 쪽으로 가게 되죠. 특히 뉴욕주의 이스트 할렘이라는 지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스트 할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할렘가의 그 할렘이에요. 그래서 그 어원이 할렘입니다. 이스트 할렘은 그래서 이태리인들이 많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탈리안 할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여기 정착했을까요? 아무래도 땅값도 싸고 뭐 그래요.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 기훈 씨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땅값이 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탈리아 마피아만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당시 미국에는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 시기를 대이주의 시기라고 미국 역사책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이민자요. 이때 이민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집도 음식도 일할 곳마저 부족했던 뉴욕. 그렇다면 미국에 정착한 이탈리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뭐 인부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막노동, 인부. 왜냐하면은 당시 미국에 건너왔던 뉴욕에 정착했던 이탈리아인들 절반 이상이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허드렛 일, 그리고 이런 일터의 막노동. 특히 항구 주변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정도로 생계를 끈끈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차별, 텃세. 텃세.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 검은 백인, 2등 국민. 그 무시를 많이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당시 뉴올리언스 시장이 이탈리아, 남북 이탈리아 출신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우리 중 가장 게으르고 사악하며 무가치한 인간들, 이 극악무도한 자들을 끝장내자. 설사 지구상의 이탈리아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할지라도. 저 정도였다고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탈리아인의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 미국의 주류 종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이전에 정착했던 다른 유럽의 갱들로부터도 갈취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이리시. 예, 아일랜드 갱들이 이미 5포인트나 대부분의 빈민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이탈리아인들이 다른 갱들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굉장히 이제 협박을 많이 당했죠. 이탈리아인들은 인종차별과 위협 그리고 착취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여 살았는데 이때
동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세력이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근데 한번 그 마피아한테 믿었던 마피아한테도 갈취를 당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1900년대 이후 10년간 미국에 도착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80%가량이 마피아의 근거지였던 시칠리아를 비롯한 남부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피한 마피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이 마피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동료 이탈리아인들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 집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스트 할렘의 암가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갈취하는 범죄 조직이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되고 단연 악명이 높았던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메리칸 마피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모렐로 패밀리였습니다. 이게 주세페 모렐로입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뒷개 손가락밖에 없어서 별명이 갈고리. 그는 고향에서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사람도 죽였고 특히 위조 지폐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 위조 지폐 동판까지 만들어서 미국 달러를 찍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위조 지폐를 팔아서 진짜 돈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주고 20에서 35센트로 팔게 됩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돈을 챙기죠. 엄청난 수익을 얻는. 한때는 10만 달러 정도의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각하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피아의 기질이 나옵니다. 납치, 술집, 재산 강탈, 하여튼 돈이 되는 모든 사업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을 뻗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살인, 폭행, 온갖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모렐로 패밀리를 1세대 마피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모렐로 패밀리 범죄 이거 계속 그냥 당하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자,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갖게 되겠죠. 계속 당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밖에서 해결책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면서 드디어 모렐로 패밀리가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런 조직이었구나 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Man in barrel was tortured, then murdered. Investigation by the police shows that he was stabbed 20 times by his slayers before they finally ended his life by cutting his throat. 굉장히 잔인한. 자, 사건은 이래요. 1903년 4월 14일 새벽 목이 거의 잘린 시체가 들어있는 드럼통이 뉴욕의 이스트 할렘 11번가에서 발견됩니다. 이 살해된 남자는 모렐로 마피아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직원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용의자들을 지목하고 이제 용의자들을 이제 잡아들입니다. 맞네. 예, 모렐로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지목이 됐죠. 하지만 그래서 12명 중에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풀려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렐로 패밀리의 악명만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 드럼통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모렐로 패밀리가. 그렇다면 과연 이민자들에 대한 이들의 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말만 안 하면 뭐 풀려나네. 풀려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탈리아 마피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이렇게 갈취를 한 돈을 가지고 이제 모렐로 패밀리는 어디다 쓸까요? 사업에 쓰겠죠. 전형적인 사업이 석탄 가게. 당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석탄이 가장 중요한 일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이탈리아 커뮤니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식당에 사업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패밀리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세페 모렐로 보수가 위조 지폐 불법 유통으로 덜미가 잡힙니다. 이번엔 꼼짝을 못하고 벌금 $1,000를 내야 했고 징역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뉴욕의 마피아 패밀리 이 보수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막강했던 보수가 사라져버린 이 패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서로 내가 1인자를 하겠다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자, 모렐로가 감옥에 가자 뉴욕 마피아계는 한 인물이 다크스로 등장합니다. 시칠리아에서부터 마피아 행동대장으로 살인을 일삼았고 미국으로 도망왔다는 설이 있는 주세페 마세리아. 사실 마세리아는 세력이 약했던 마피아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서 이 법이 발효되며 패밀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엄청난 해군으로 작용했는데 바로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아, 금주법. 자, 당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죠. 이민의 홍수. 그래서 급격히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화의 특징이 뭐예요? 매춘, 도박, 폭력, 살인 이런 각종 범죄로 아주 사회는 골머리를 앓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1920년 1월부터 이제 금주법을 시행했는데 금주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메리칸 마피아 제국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왜? 밀주를 팔 수 있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챙겼고 이때 많이 벌었던 마피아들의 연간 수입이 $5,000만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마피아들에게는 엄청난 사업이 생긴 것이죠. 때려잡아야지 왜 술을 금주를 하고 있어? 와, 이건 진짜 미국 정부의 실수네요. 자, 마피아들이 이러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만들어. 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뭐예요? 물류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물류 창고를 뉴욕에서 총괄했던 사람이 마세리아예요. 아, 물류 창고 관리.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정말 큰 손으로 마세리아가 금주법 때문에 급부상합니다. 1922년에 주세페 모렐로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마세리아의 고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팔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찰스 루치아노. 이름만 들어도 한동안 벌벌 떨게 만들었던 킬러로 악명이 높아갔던 찰스 루치아노를 공식 입단식을 거쳐서 마세리아가 제1인자로 삼습니다. 마피아 패밀리 입단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시칠리아 마피아는 입단할 때 일단 피해 전설을 하는데 먼저 머스가 새 멤버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칼로 베고 그 손자의 사진을 밑에 넣어서 그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손에 다시 올려서 불을 붙여서 그런 말을 했대요. 뭐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형제들이 네가 뭐 배신을 하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성자처럼 지역에서 뭐 불타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뭐 충성의 맹세 어떤 그런 의식인 거네요. 그냥. 네. 죽음의 세례 같다. 혈액이 약했던 마세리아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야망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전국 마피아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마세리아 이 야망 때문에 뉴욕의 지하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당시 마세리아는 이제 작은 조직이 이제 큰 조직에게 상납금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상납금을 웬만한 패밀리는 다 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돈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와, 배짱 크다. 배짱이 컸죠. 자, 누구였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인물은 당시 마세리아의 강력한 라이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신학교까지 갑니다. 신부요? 또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 사업 순환이 탁월했습니다. 시칠리아 두목의 명을 받고 뉴욕 마피아를 평정하라 이 명을 받고 맨하탄으로 온 거예요. 마세리아 패밀리 대 마란자노 패밀리 이 두 뉴욕 마피아의 큰 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6.25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카스텔라마레스 전쟁입니다. 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누구였을까요? 마란자노였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마란자노는 어떤 이 전략을 생각해냈을까요? 뭔가 데리고 와야겠다. 영입해야겠다. 루치아노를 꼬시려고 합니다. 루치아노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루치아노에게. 만약에 날 도와서 마세리아 패밀리를 잡는다면 마세리아 패밀리의 보수자를 너한테 주겠다. 예,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규현 씨는 정식 퀴즈 외에는 잘 맞춰요. 그런데 마피아 세계에서는 보스를 직접 죽인 사람은 결코 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오퍼를 냈는데 루치아노가 단칼에 NO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조직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루치아노와의 미래의 실패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시작은 마란자노 패밀리에게 가한 마세리아의 공격이에요. 1830년 내내 사람들이 조직원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마란자노의 조직원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몇 달 있다가 축군들이 또 발견됩니다. 이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고문이었던 주세페 모렐로가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렐로가. 누가 죽였을까요? 마란자노 가족이 아닐까요? 루치아노의 해고록에 의하면은 루치아노가 죽어요. 루치아노가 모렐로를요? 왜 그랬을까요? 카스텔라마레스의 전쟁 중에 초기에 이제 누가 승기를 잡습니까? 마세리아가 승기를 잡잖아요. 이 조직이 너무 크면 안 되겠거든. 마세리아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루치아노가 모렐로를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루치아노가 마피아의 전통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법하고 자기만의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 점핑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루치아노는 마세리아 패밀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데 은밀히 루치아노가 마란자노에게 접근해서 내가 마세리아 보스를 끌어내서 처리하겠소. 대신 성공하면은 마세리아 패밀리를 내게 주고 간섭하지 마. 이 조건을 내걸고 운명의 나를 잡습니다.
그게 적이랑 내통을 했구나. 1931년 4월 이 브루클린의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물어오르게 되죠. 그때 근데 You don't mind, I'm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치아노가 이미 섭외했던 4명의 킬러들이 마세리아에게 총알을 퍼붓습니다. 결국 총격을 당한 마세리아는 즉사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우와. 경찰서 찍은 사진을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피범벅인데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만 깨끗해요. 다 죽이고 나서 누군가가 손에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치아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죠. 총소리나 손을 씻고 있죠.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전쟁의 승자는 바로 마란자노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마피아 세계는 마란자노가 평정을 하나요? 자, 배신과 음모, 피로 원륙진 전쟁이 끝나자 마란자노는 시칠리아 마피아들을 다 불러놓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욕 암흑가를 다스릴 5개의 시칠리아 마피아 패밀리를 정하는데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통합을 해버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5개의 뉴욕 마피아의 패밀리 조직도입니다. 이 모임을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란자노는 보스 오브 더 보스, 보스 중에 보스가 되고 다른 보스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제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들이 따라야 할 5가지 계율을 정하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칠리아의 오랜 전통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두 번째, 조직은 보스, 언더보스, 카포, 솔저로 각 등급을 나누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동료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더 이상의 복수를 저지르지 말라. 마란자노는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조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란자노에게 가장 중요한 게 2번째입니다. 조직의 계급을 세우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른 보스들과 함께 교리를 다진 거예요. 아, 보스와 언더보스 이렇게. 자,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제로의 보스도 있죠. 이 언더보스는 2인자, 국지간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 언더보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카포,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카포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 밑에 솔저, 조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이후 마피아의 거의 모든 마피아들이 따랐던 조직 체계입니다.